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시절 한창 잘 나가던 두 가지 취미가 있었죠. 자전거 그리고 골프. 당시만 해도 자전거만 타면 건강인, 골프만 치면 인싸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그 비싼 장비, 그 고급 라운딩복, 그 반짝이던 클럽 세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허세형 취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화려해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죠. 예전에는 그걸 자동차로, 가방으로, 시계로 드러냈다면 코로나 이후엔 그 무대가 취미로 옮겨갔습니다. 자전거 한 대에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30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그걸 타고 주말마다 강변을 달리며 SNS에 올렸죠. 오늘의 나, 오늘의 라이딩. 그런데 그 자전거, 이제 세일가로 40% 반값에 나와 있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가 언제부턴가 브랜드 모자, 명품 가방, 계절별 라운딩복이 기본 세트가 되었죠. 라운딩 한 번 나가면 교통비, 캐디비, 식사비, 내기비까지 합치면 1회 30만 원. 한 달 2번만 나가도 60만 원. 레슨비까지 포함하면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결국 취미가 아닌 소비 경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오르고 자녀 결혼까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허세형 취미는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요즘 60대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돈 안 드는 취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단순히 절약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는 걸 하고 싶다 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러닝, 즉 걷기와 뛰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된 러닝 동호회 수가 2만 개가 넘습니다. 양재천, 한강, 순천만, 부산 해운대 새벽길. 어느 곳을 가도 형광조끼 입은 60대 러너들을 쉽게 만납니다. 이분들은 SNS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혼자 자신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게 요즘 60대들이 미쳐있는 진짜 취미생활 압도적 1위입니다. 러닝이 인기 있는 이유. 첫째,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운동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회원권도 고급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공원, 강변, 학교 운동장 세상이 전부 나의 체육관이 됩니다. 둘째,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골프는 4명이 맞춰야 나가지만 걷기와 뛰기는 내 시간에 맞춰 언제든 가능합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건강해지는 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허세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비싼 자전거를 타도 마음은 피곤했지만 땀 흘리며 걷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골프는 돈으로 치지만 러닝은 땀으로 친다. 이게 진짜 자존심이에요. 한때는 내가 탄 자전거 브랜드, 내가 치는 클럽의 가격이 나의 레벨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루 몇 걸음을 걷느냐, 얼마나 꾸준하냐가 나의 품격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러닝메이트라는 개념도 새로 생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 매일 아침 같은 코스를 함께 걷고 땀 흘리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그 안에는 명품도 직급도 학벌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전거, 골프, 테니스처럼 돈과 장비로 쌓은 취미는 유행이 지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는 걷기, 달리기, 등산, 글쓰기, 이런 취미는 평생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몸과 마음의 건강이에요. 남이 보는 허세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의 변화죠. 60대 이후의 취미는 과시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허세가 아닌 일상의 작은 루틴 속에서 내 몸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하루가 달라지는 것. 그게 진짜 부자들의 취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 문화 레저비가 소득의 10%를 넘는다면 그건 취미가 아니라 허세입니다. 반대로 돈 한 푼 안 써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레저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대예요. 허세로 쌓은 취미는 무너지고 진심으로 쌓은 취미는 남습니다. 요즘 60대들이 진짜 미쳐 있는 건 명품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하는 취미입니다. 걷기, 달리기, 숨쉬기, 생각하기. 이 단순한 루틴이야말로 지금 시대 가장 강력한 취미이자 투자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오늘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에 대해 제가 아는 지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의 삶에서 흔히 접하는 고민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퇴직 후에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골프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쁘게 일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여가를 만끽하겠다며 골프 용품을 새로 구입하고 매주 다른 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도 많았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종일 필드에서 시간을 보내며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던 친구들 중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 골프를 치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라운드를 돌며 홀로 골프를 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골프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해. 그는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그 허전함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골프가 주던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골프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서도 점점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기려고 시작한 골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활동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골프나 여행과 같은 활동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그 활동들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회사나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이나 단기적인 일을 통해 수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에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폴리텍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배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운다고 하며 주저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도배 업체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이 늘었고 1년 후에는 자신의 작은 도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이어가는 것은 퇴직 후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는 7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배관 작업을 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배관 기술을 배웠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길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그는 작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면서도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이나 하수구 정비와 같은 기술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지인은 퇴직 후 골프와 여행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 돈에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퇴직 후 정치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보며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며 답답해하던 그분은 결국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퇴직 후에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단순히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은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취미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 검사에 이어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0,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후에 씨는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딸과 아들 모두 결혼시킨 친구는 우리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 아들과 딸을 모두 짝지어 보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 그녀가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요즘 자식을 전부 결혼시킨 엄마를 완판녀라고 부른다더라. 너 정말 좋겠다. 나도 완판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은 꿈쩍도 안 한다. 부럽다, 부러워. 요즘 같은 세상에 완판이라니. 대체 비결이 뭐야? 좀 알려줘봐.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직 한 명도 결혼시키지 못한 부모들은 완판 대열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자기도 완판녀가 되고 싶다고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혼주도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이 나이에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니 이제 예식장에서는 나보다 며느리가 더 빛나겠네. 그러게 말이야. 머리카락이라도 조금 더 남아있을 때 시집장가 보내야 하는데. 우스갯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결혼식을 올리고 손자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자식은 아직 혼자라는 현실. 그 차이는 부모들 사이에서 은근한 경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조용히 차를 홀짝이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결혼 안 할 것 같아. 그때 참 힘들었거든. 남편 챙기랴, 시댁 챙기랴, 아이들 키우랴. 딸이 나처럼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모두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은 솔직했고 어쩐지 공감이 갔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그래. 자식의 결혼을 바라는 건 결국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잖아. 그런데 결혼해서 힘들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양가적입니다. 결혼을 바라는 마음 뒤에는 행복을 향한 기대와 동시에 그 행복을 믿지 못하는 현실의 불안이 함께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결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삶의 무게를 배우고 사랑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부딪히며 성장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성숙해지는 과정도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 그들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행복은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솔직히 좀 서운해. 나는 애들이 결혼하면 손주 보고 같이 명절 보내고 그런 게 내 노후에 낙일 줄 알았거든. 근데 애들이 다 각자 살아버리니까 내가 괜히 외로운 것 같아. 그 말은 많은 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재촉은 결국 외로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 그 따뜻한 일상의 결핍을 자식의 결혼으로 메우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결혼을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여겼다면 지금의 자식 세대는 결혼을 삶의 선택지 중 하나로 봅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때로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없니? 부모의 입에서는 사랑으로 나온 말이지만
자식의 귀에는 너는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시대. 자식에게 결혼은 희망의 출발점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결혼이 더 이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주변에서 수많은 이혼, 갈등, 경제적 파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안정이 아니라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결혼을 재촉하는 말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을 건드리는 말이 됩니다.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이 한마디가 사랑의 언어로 포장된 현실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식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는 여전히 결혼은 안정이고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결혼은 리스크이고 가족은 유지비가 드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인식의 간극이 깊어질수록 그 틈을 메우려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를 만듭니다. 재촉은 관심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부담이 되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번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만 꺼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 말만 들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결혼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뭐가 즐거워? 그게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빨리 결혼해라라는 말을 거두고 내 인생을 응원한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 부모, 그 부모가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재촉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니? 요즘 무슨 생각을 하니?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결혼을 재촉하는 말보다 기다려주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는 내 자식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 애증이 가득 담긴 이 한마디 공감하시나요? 이건 바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라는 것 같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댑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끔은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늘 펼쳐지는 일들 중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족도 물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옥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몸 밖에 있는 심장과 같다. 영화 주디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내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성의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참 야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결과보다 낮게 나온 자녀에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이별하기.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잘 이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가족 간에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내가 느끼는 편안한 지대가 있고 불편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폭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을 잘 지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인데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기분 좋게 오래갑니다. 네 번째, 간섭 줄이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간섭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태도가 옳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보세요. 가족 구성원은 다 나이가 다르고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 느낍니다. 조언은 동년배 또는 같은 또래에게 듣는 것이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하기.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면서 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가장 표현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가족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참 많습니다.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는 내 자식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 애증이 가득 담긴 이 한마디 공감하시나요? 이건 바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라는 것 같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댑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끔은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늘 펼쳐지는 일들 중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족도 물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옥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몸 밖에 있는 심장과 같다. 영화 주디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내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성의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참 야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결과보다 낮게 나온 자녀에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이별하기.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잘 이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가족 간에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내가 느끼는 편안한 지대가 있고 불편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폭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을 잘 지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인데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기분 좋게 오래갑니다. 네 번째, 간섭 줄이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간섭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태도가 옳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보세요. 가족 구성원은 다 나이가 다르고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 느낍니다. 조언은 동년배 또는 같은 또래에게 듣는 것이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하기.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면서 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가장 표현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가족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참 많습니다.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